자,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모의고사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이번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게 내놨으니까. 이유는 뭡니까? 옳은 것들 찾으라고 많이 해놨어요. 옳은 것들. 자, 그러니까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스탑 누르세요.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자, 첫 번째.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 값이라고 해줘야죠. 이거가 틀렸어요. 자, 그리고 가격은 항상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고, 가치는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증거를 대주세요. 그러면 시장 가치, 그 다음에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사용 가치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2번 상대적 이소성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효, 상, 유, 가치 발생 요인. 자, 아직도 가치 발생입니까? 가격 발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출제에 따라서 가치 발생이라고도 하고 가격 발생이라고도 해요. 그냥 발생이 중요한 거예요. 발생. 일단 발생 요인에는 일지계가 아니라 효상유가 들어가야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효용은 암기가 꼭 돼야 된다고 그랬죠. 효용은. 효용은 어떤 게 암기돼야 됩니까? 효용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의 능력이죠. 재화의 능력. 그리고 재화의 부동산의 능력은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주거용은 쾌적성으로 표현됩니다. 이 문구. 그 다음에 상대적 이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에 비해 이렇게 출제한 것도 있고, 또 부동산 공급에 비해, 자, 부동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렇게 낸 적도 있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일단 지역 분석은 지표 수준이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지역 분석은 지표 수준이에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야죠. 가격 수준. 근데 여기는 그냥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이 나오면 항상 찌읒이니까 적합의 원칙, 그리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체적 감가, 이렇게 돼야죠. 자,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나왔어요. 그럼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세 대는 맞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원칙이 나와야죠. 대체 원칙 틀렸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효상유는 가치 발생 요인이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죠. 그러니까 일지계 나왔고, 뒤가 틀렸네요. 항상 가치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하는 습성이 있죠. 고정 불변되어 있다. 항상 부동산학에서 고정 불변적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거의 99.9%예요. 자, 2번 가격 공시제도 스탑. 자, 부셨죠. 자, 들어간다. 자, 표준지에 정착물 또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X죠. 항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죠. 이걸 우리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합니다. 나지 상정평가, 나지 상정평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할 합병이 보이네요. 분할 합병. 그럼 항상 흐름이 공시 기준일 1월 1일 자로 가격을 발표하는데 1월 1일자 이후에 뭔가 토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분할 합병은 토지의 변화. 토지의 변화가 생겼다면 과거의 시점인 공시 기준일 1월 1일 과거의 시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죠. 근데 다른 날을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7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다시 한 번만. 자, 공시기준일 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변하기 전인 1월 1일, 과거의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틀렸나요? 자, 분할 합병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개별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중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근데 이것도 뭐가 틀렸어요? 요놈이 틀렸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에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은 첫 번째 지번,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고 총액으로 발표한다겠죠. 표준주택 가격은 그러니까 지번과 주택 가격 총액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면상 쫙 표준이는 표준지 공시지가고 용, 연, 구, 사가 들어가야죠. 사용 승인일, 건축 허가일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이에요. 자, 5번을 좀 잘 보세요. 지문에 쭉 뭔가 봤더니 기준이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두 글자. 그러면 뭘 묻는 것입니까? 효력을 묻는 겁니다. 효력. 그러면 쭉 정리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효력.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독특한 효력이 바로 지일, 국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죠. 근데 여기는 뭘 물어봤습니까?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이죠.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은 표준이니까 개별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개별이 산정의 기준. 그런데 개별이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 과세 등의 기준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주택이 아니라 그렇죠. 개별주택 가격이 나와야겠죠. 개별주택 가격. 자, 3번 스탑. 자, 입지 이론입니다. 입지. 자, 배번은 상품을 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 입지라고 주장했다. 틀린 거죠. 배번은 항상 생산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드는 생산비가 가장 최소인 지점을 최적 입지라고 봤죠. 그래서 상품의 판매를 강조한 학자는 레쉬라고 했어요. 근데 레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번은 비용을 강조했지 상품의 판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배버라고 되어 있어요. 배버는 산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수송, 집적이익인데 그 중에서 노동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틀렸네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자, 이번에는 상업입지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 요걸 세 글자로 유인력이라고 하죠. 유인력. 그러니까 레일리의 유인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레일리의 유인력을 항상 크기에 비례하고 요건 맞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요거 빠져야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이 분기점은 상권이 만나는 경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분기점, 상권의 경계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컨버스고요. 요놈이 정답이군요. 4번. 그 다음에 5번.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형성 조건을 따졌죠. 항상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의 고객수니까 최소 요구치가 항상 안쪽에 있어야죠. 최소니까
밖에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4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논점 2개를 넣어놨어요. 자, 풀어보세요. 스탑. 자, 첫 번째. 자, 주택금융은 주택 자금을 조성하고 자가주택 공급 확대. 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거안정 기능이 있어요. 일반 원이에요. 자, 2번은 구분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학계로는 A는 뭐고 B는 뭐고, 즉 개념을 구분하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봤어요? 소비금융을 물어봤죠.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옳은 질문이네요. 개발금융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자에게 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주택금융을 주택자금의 공급시장과 주택자금의 대출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물어봤습니까? 대출시장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은행 등 대출기관에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틀렸어요. 자, 대출기관, 은행 등 대출기관에 주택담보대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주택자금의 공급시장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급받은 자금으로 주택시장에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메자닌 금융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메자닌이라는 게 중간 영역을 뜻하죠. 중간. 그러니까 신주라는 주식, 사채라는 채권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메자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말고 메자닌이 하나 더 있죠.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자, 그리고 지분금융을 물어봤어요. 5번은. 지분금융은 일단 찌읒자가 있으니까 주식이고,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투자받아 갖고 오는 거죠. 부동산 투자고, 신디케이션은 조합의 투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분금융 옳은 지문이죠. 그럼 부채금융 뭐예요? 부채금융을 암기해야 된다 했어요. 세 가지. 부채금융은 채니까 채권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오는 형식이니까 대출이 들어가요. 대출의 형태가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또는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이죠. 자, 5번은 간만에 계산 문제를 하나 내놨어요. 이 계산 문제는 찍는 방법을 알아야죠. 자, 스탑. 한번 풀어보세요. 자, 찍었어요? 풀었어요? 풀 수 있는 분은 풀어야 되고, 내가 잘 못 풀겠다. 그럼 최소한 뭐는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요놈이죠. 자본 환원이율과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부르죠. 자본 회수기간. 자, 그러니까 자본 회수기간인 순소득 승수와 자본 환원율은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두 개를 곱하면 100%가 나와야 돼요. 역수니까 100%. 그런데 이 문제는 둘을 곱했더니 10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과 4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절대 정답이. 그러면 나머지 거에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 비할인법은 1번부터 차례대로 풀으면 작살난다 그랬어요. 항상 푸는 요령이 있어요. 자본 환원율, 즉 수익률 찾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찾고,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을 찾는다고 해야죠. 부채 감당률. 그럼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 쳐서 손부채, 위가 순영업소득이 가야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니 봤더니 순영업소득이었어. 명심, 요새 추세라 그랬어요. 자, 항상 순영업소득은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일부를 은행이 가져가는데,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을 뺀 나머지를 내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가져가는 목인 부채 서비스액,
내가 가져가는 목인 세전현금 수지 요걸 딱 묶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순영업 소득이 되는 거죠. 얼마? 1억. 1억.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1억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니까 순영업 소득인 1억이 부채 서비스액 4천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몇 배를 감당할 수 있어요? 2배 넘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2.5죠. 요놈이 틀린 거야. 제가 일부러 5번에다가 정답을 맞춰놨어요. 항상 찍는 방법이 자본 회수기간과 자본 환원 이율을 곱해서 100이 나오는지 봐요. 그래서 100이 나오면 이 둘은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봐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을 보는 게 제 강사 경험상 정답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얼른 해봤더니 순영업 소득은 요 두 가지 합친 1억이고 여기 저희 순영업 소득을 줬네요, 제가. 이거 순영업 소득 주면 안 돼. 요거. 자, 이거 문제에서 제가 이거 뺄 거야. 자, 문제에서 이걸 뺄 거야. 네, 줘버렸네. 아무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2배 이상이잖아요. 2.5예요. 그래서 틀린 건 5번이다. 아이고, 순영업 소득 줘버렸네. 오류네. 자, 6번. 자, 풀어보셨어요? 시장의 효율성. 자, 1번. 강성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약집이 없잖아요. 그럼 넘어가야죠, 제발. 자, 약성시장이에요. 약성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고 효율성의 정도도 다르죠. 근데 결론이 일반적인 현실의 부동산 주식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준강성 시장이죠. 따라서 준강성 시장이니까 현실의 시장은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만 내부 정보를 획득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준 나왔네요. 약성 시장은 기본, 약이 기본이고 준강성 나면 니은자 내부 정보가 나와야죠. 중강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므로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중강성 시장의 정의. 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초과이윤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죠. 옳은 질문.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할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의. 항상 자본의 할당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질 때.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최소한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보자고요. 자, 얘는 솔직히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근접합니까? 그러면 강성시장의 논점은 어떤 정보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강성시장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면 또 초과 이윤이 없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 경쟁이 원칙. 자,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잖아요. 따라서 완전한 경쟁이 있으면 얘도 초과 이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시장과 완전 경쟁시장은 뭔지 모르지만 근접하고 부합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게 출제자의 의도였어요. 이거 기출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려워요. 자, 꼼꼼히 풀어줘. 이건 꼭 풀어보셔야 돼. 자, 풀어보셨다? 이게 모의고사를 내면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인데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요 앞 단계에 있는 전체 내용이 다 필요한 거죠.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려면. 그럼 보자고요. 자, 단위당 임대료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얘는 있으면 안 되죠. 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얘도 있으면 안 되죠.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밑에 지금 우리가 항목을 보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만, 영업경비 밑에는 뭐가 나와요?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는 영업소득세. 그런데 지금 부채 서비스액 정답이 될 수 없다. 영업소득세 정답이 될 수 없다. 두 개 딱 끄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떤 논점이 있나요? 아이고, 이 공실도 빼야죠. 공실도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 논점이 있습니까? 바로 영업경비에 대한 문제예요.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출제자가 항상 영업경비가 뭐다라고 한 방에 주지 않아요. 항상 항목을 줘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영업경비가 영업경비인 거, 영업경비가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러면 자, 유지비, 수선비, 유지, 관리비, 요거 영업경비 확실하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반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이 되지만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반영이 돼야죠. 그 다음에 또 요거 관리인의 개인적인 업무비. 자, 관리인의 개인적인 업무비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필요한 거야. 다시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요 앞 단계가 다 필요한 거야. 그러면 단위당 임대료는 가능 총소득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영업소득세는 세전, 세후 현금 수지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얘는 필요 없고,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세전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거죠. 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실률은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거니까 결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항목들은 뭐를 기준으로 영업경비의 항목에 해당하면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고, 영업경비가 아니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영업경비이고 재산세는 영업경비지만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는 개인적인 업무지 영업비용이 아니라고 해줘야죠. 주의. 자, 8번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법.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무위험률의 상승은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요구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은 예금이자를 의미하고,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출제자가 이 무위험률이 예금이자를 의미하니까 무위험률을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도 했다. 이런 게 떠올라야죠. 아무튼 틀렸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야죠.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도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효율적 전선은 어디 나옵니까?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전선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 반자가 빠져야죠.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수익은 가능한, 아이고 이거 틀렸네요. 보수적 예측이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함으로써 투자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방법이죠. 자, 4번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모가지를 쳐야죠. 딱 모가지 쳐서 위험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뭘 조정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이죠.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 할인율이라는 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항상 투자에서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은 투자에 위험이 발견되면 자신의 할인율,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상향으로 조정하죠.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이 예측되면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보다 높은 할인율을,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요놈이 정답이네요. 자, 시장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 즉 원인을 딱 찾고 이 원인 변화에 순영가와 수익률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걸 따지는 걸 시장성이 아니죠. 이게 민감도, 감응도 분석이죠. 민감도, 감응도. 자, 항상 어떤 원인이 바뀌었을 때 수익률과 순영가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확히는 민감하게 바뀝니까? 둔감하게 바뀝니까? 이걸 찾는 게 민감도, 감응도죠. 그리고 민감하게 수익률과 순영가가 변화된다면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하는 거고. 자, 9번 수요와 공급이네요. 스탑.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항상 모가지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예요? 공급량의 변화. 근데 공급량의 변화가 비탄력이라고 했으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량의 변화가 적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언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언제 탄력적으로 측정이 됩니까? 그러면 가장 진리가 요놈이죠. 항상 관찰 기간이 장기일수록 또는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자,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자 행동을 측정하는 거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간 또는 행동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에 대한 변화는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관찰 기간, 측정 기간이 장기이면 항상 탄력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4번 하나 볼까요? 4번을 먼저. 수요의 탄력성은 언제 탄력적입니까? 그럼 대체제 유무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인데 언제 대체제가 많아지나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 세 가지 분류 범위를 좁힐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 세 가지는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5번도 한번 볼까요?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죠. 그래야 매출이 늘죠. 근데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그냥 궁합이 맞는 거죠. 안 똑똑한 소비자인데 임대료를 올렸구나. 그러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매출은 늘어야죠. 5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5번. 자, 3번 제가 빼먹었어요. 이유는 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봐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상황을 주고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이건 내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뭐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증가라고 결정이 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의 감소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증가 감소만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따라서 증가하겠군요.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됐어? 이렇게 가야죠. 근데 얘는 또 요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에서 대체 원칙. 감정평가에서 대체 원칙이란 건 비슷한 제한은 가격도 비슷해집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재화가 비슷하다면 가격도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을 물어보면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건
이건 여기 별도해예요. 별도해. 자,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야죠. 그래야 비슷한 제하니까 가격도 비슷해지겠죠.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러나 FM은 항상 어떤 사건을 주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뭐만 결정해 줄 거야.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만 결정해 줄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아파트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문제는 수요의 변화, 그 중에서도 수요의 증가를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랑 구분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량의 변화는 구별해 줘야 되니까 일단 가장 먼저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먼저 삭제해 줘야죠.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증가 감소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시작. 대부 비율이 줍니다. 아유, 대출 금액이 줄잖아요. 노 땡큐 소비 감소죠. 증가가 아니에요. 그다음 아파트 건축 원자재는 공급에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급의 증가지 수요의 증가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돼.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수업 중에 명품 시계와 명품 시계 케이스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랬어요. 항상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그렇죠. 수요의 변화로 우리가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지금 있는 거니까 지금 사놔야죠. 또는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소비를 늘려야죠. 그러니까 예 정답이네요. 예 정답. 요거 일단 요거 하나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대체 부동산인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따라서 수요 증가. 너도 정답. 보완주택 가격이 하락했어요. 보완이니까 반대로 수요 증가. 너도 정답. 그래서 3개가 되는군요. 자, 11번 마케팅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옳은 거예요. 스탑 누르고 푸세요. 자, 1번. 표적 시장은 타켓이에요. 타켓. 우리가 항상 우리 씨가 제 경험상 실수하면 항상 STP예요. STP. 그럼 일단 보자고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 그리고 적절히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포지셔닝이네. 항상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포지셔닝. 그리고 위치를 설정하는 이유는 차별성을 가지도록. 자, 그럼 STP 한번 해보죠. 밑에 있네요. STP. 일단 시장을 쪼개줘. 근데 시험에는 소비자들을 유사한 특성에 의해서 소비자들을 소집단으로 세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시장을 쪼갠다는 건 소비자들을 세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쪼갰으면 그 쪼갠 시장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타켓, 목표를 설정해야죠. 목표.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더라도, 목표 시장을 설정했더라도 그 목표 시장에는 이미 뭐가 많다.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차별화를 해야죠.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가격이 틀려가면 안 되죠. 근데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뭐가 있나요? 그게 4P 믹스 또는 마케팅 믹스 전략이죠. 자,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경로, 포지셔닝이 아니라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촉진. 촉진에는 뭐가 있나요? 경품, 사은품 제공, 촉진. 경품, 사은품 제공, 추첨.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가격에서는 항상 동일한 아파트라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신축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신축 가격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 유통 경로는 딱 3가지밖에 없죠. 부동산 유통 경로는 단순하니까 직접 할 것이냐, 대행사를 쓸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자, 그다음 2번.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기업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걸 목표로 선정해야죠.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아니라 이게 타켓 마켓. 요 놈이 들어가야죠. 요 놈이. 예. 자, 그러면 뭐가 옳은 거죠? 지금 다 틀렸죠? 다 틀렸죠? 요건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래요. 아이다가 나오면 고객은 아이다. 그럼 하나 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나오면 시장 점유 마케팅.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그러면 관계 마케팅. 이렇게. 자, 11문제 해설했습니다. 항상 반복 열심히 해주세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